네, 금요일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한 사회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정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2026년 초에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속도는 더 당겨질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금융복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합니다에 처음 출연해 주시는 분인데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정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인데 경제적 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기도 했지만 누구나 이제 은퇴 이후에 금융복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것을 꿈꾸는데요. 이것을 이제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아마 이 경제적 학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학대가 논의가 되고 있는 최근의 이 배경들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65세 이후의 고령자들이 한 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고 또 그 많아지는 비율 자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에 오랫동안 살아가는 삶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준비해 왔는가를 고민한다라고 볼 때 잘 준비됐을까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부양하는 이 생산 인구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 생산 인구들이 그 부양의 어떤 책임들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을까라는 측면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미 2018년에 저희가 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2017년에 이미 진입된 걸 보면요. 굉장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65년에 우리 사회의 고령 인구가 거의 이 46.1%를 차지해서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수치를 차지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통계치를 하나 보시면요. 우리 2018년에 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보면 그러면 은퇴 후에 이 은퇴를 희망하는 연령하고 실제 은퇴 연령 차이도 굉장히 갭이 크고 그리고 생활비가 잘 준비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거의 반 이상이 은퇴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생산 인구들이 이분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현재 제2차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이 베이비 부모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요. 이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교육비, 그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로 사실 자신들의 어떤 그 노후 준비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는 빠르고 그다음에 서로가 다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부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부양 기간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남으로 됨에 따라서 이 경제적 학대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국의 어떤 선진 이런 고령화가 빠르게 저희보다 진행된 나라들에서는 특히 이제 연금제도나 또는 연금으로 이 고령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이 경제적 학대가 굉장히 심해지고 늘어나고 있어서 다양한 이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각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학대가 무엇인지 잘 지각하지도 못하고 신고하지도 않고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또는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65년이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이 46.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해외 국가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고민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적 학대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좀 거부감이 살짝 좀 네, 느껴지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학대를 한다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뭐 사례가 있다면 네. 좀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시설 종사자들 간에 어떤 이 경제적 학대 이러면 학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내가 부모를 학대해? 우리 자녀가 나를 학대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제 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또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고 또 나라마다 그 범위가 다르긴 한데요. 예. 좀 더 쉽게 이제 시청자들 보실 때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소득, 그다음에 재산 이런 것들을 임금 이런 것들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해 버리는 거죠. 허락 없이 사용해 버리는 경우, 예를 들면 이 고령자 허락 없이 자신의 임금, 임대료, 재산 이런 것들 본인이 사용해 버리는 네. 경우이죠. 이게 경제적 학대고요. 또 두 번째로 보자면 이제 재산에 관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한 법률적인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고령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 변경한달지 예. 또는 뭐 바꿔버린달지 강제로 명의 변경을 한달지 네. 또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달지 그다음에 뭐 은행에 그래서 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달지 예. 그리고 뭐 보험도 해약한달지 이런 것들도 다 네.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또 논의되는 게 자산 사용이나 권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재산의 돈을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런 경제적 학대에 대한 것들이 살펴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신고의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아직 적고 예. 또 실제적으로 이런 피해다라고 실제 사례에 의해서 고발된 경우에도 신고된 경우에 피해자들의 자녀들이나 시설 봉사자들이 내가 그거 경제적 피해 학대인지 잘 몰랐다라고 네.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또 그중에 얼마가 이런 또 신고가 될 정도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 겁니까? 이제 예.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 학대가 노인 인구의 0.5에서 5%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한 1.2%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 2015년에 2016년에 이렇게 신고된 건수 자체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미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학대가 무엇인지 또 잘 모르고 또 이 신고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경제적 학대는 국가별 상속 문화랄지 그다음에 이제 부모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 역할에 대한 이런 어떤 사회적 관점 또 부모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재산은 내 거야라고 생각한달지 아니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 따라서요. 굉장히 이 경제적 학대에 대한 인식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경제적 학대는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구별하거나 본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바라보는 상황에서도 이걸 구별하거나 또 대응하라고 뭐 어떤 조언을 하기도 쉽지 않죠.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경제적 학대의 실제 피해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받는 이 연금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연금이 또 많지 않은 이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까지도 자녀들이 이렇게 임의로 네. 사용한달지 이런 피해 사례도 있었고요. 또 특히나 치매에 걸린 이제 부모님들의 돈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실제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 사례로 고발된 적이 있고 또 신고된 적이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네. 좀 사례들을 한 가지씩 조금 짚어볼까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고 네. 뭐 반복적으로 뭐 부모를 좀 압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다양할 네. 것 같은데 좀 살펴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학대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뭔가를 네.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경제적 학대는 돈의 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부모가 가진 돈의 액수나 재산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임의로 그냥 사용해 버리는 거죠. 허락 네. 없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부모에게 압박하면서 또 그리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는 행위. 네. 이것도 쉽게 말하면 경제적 학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모의 주택, 뭐 재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행위.
그다음에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또 물건 자체 돌려주지 않는 행위도 사실 경제적 학대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모의 연금을 사용한 후에 부모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이런 성인 자녀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고령자들에게 강요하거나 속여서 어떤 계약서나 이런 어떤 서명들을 하게 하는 경우도 모두 경제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례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심각할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가 받아야 될 노후연금까지 네. 뭐 가로챈다거나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학대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외 사례들을 보면요.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제정되어 있고 대응 방안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것들이 논의된 적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경제적 학대가 뭐야라고 하는 의미 자체도 잘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 경제적 학대가 80대 이상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심해지는 학대 예. 중에서도 경제적 학대가 더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학대는 절대 경제적인 어떤 문제의 학대로 국한되지 않고 이 문제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실제적으로 경제적 학대를 당하시는 이런 이제 고령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상처가 심하고 상실감, 특히나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이런 어떤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요양치료 비용이랄지 그들을 또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국가적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해보면 노인의 경제적 착취나 학대로 인해서 국가가 이런 분들에게 요양비를 어느 정도 지출했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예.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017년 기준으로 약 6,750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이 경제적 학대라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부담이 되는 국가적인 어떤 부담을 초래하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 고민을 늦출수록 각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국가의 어떤 그런 부담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런 해외에서는 이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법률적인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잘 정립되어 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논의하기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어떤 행동을 좀 할 수 있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경제적 학대 등에 대한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서 정책 마련을 하자라고 이제 회원국에 권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도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어떤 이 체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경제적 학대에 대한 범위 자체가 넓기도 하고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판매원 등이 이 금융거래, 노인들의 어떤 이상 금융거래 행위가 감지되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제적 착취가 의심될 만한 상황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의무적으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렇게 좀 강력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저는 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피해자들 자체가 이게 경제적 학대인지 잘 몰라서 신고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계속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경제적 학대입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예. 제공하고 이 금융기관과 이 국민들이 경제적 학대에 대처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금융업계에서 준수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예금이나 저축 같은 것들이 계좌에서 자금을 동의 없이 인출했다면 그 금융기관이 그것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라라고 네. 하는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를 하시는 이 의료인이랄지 요양서비스 종사자랄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하지 예. 외국처럼 경찰관이나 이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빠르게 투입돼서 이 문제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 자체는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연금 제도가 또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퇴직연금 이런 제도도 네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또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들도 앞서서 잘 하고 있는 그렇죠. 건가 네. 하는 네. 또 그런 네. 생각도 갖게 됩니다.
대표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 초고령 사회가 갈수록 더 심화가 될수록 경제적 학대가 발생할 확률도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조금의 더 노력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또 시일이 걸릴 것도 같은데, 이런 점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20% 이상의 고령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고, 어떤 문제든 간에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 경제적 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종사자들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어떤 융복합적인 측면의 어떤 비전과 전략이 제시돼야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제일 기본적인 게 일단 이 경제적 학대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실태가 파악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이 어떤 융복합적인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대응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신탁 서비스랄지 이 보호 전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랄지 금융기관, 경찰, 복지 또 금융 소비자 단체들과의 이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룰을 통해서 1차, 2차, 3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의 융복합적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구축해야 될 것이고, 제가 이제 금융에 아무래도 종사를 하면서 네.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해외에서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더 좋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노인 초고령 사회 되면서 우리 사회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경제적 학대에 대한 사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금융기관이 좀 앞장서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판매가 된 은행권의 DLS 그 피해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도 본다면 또 금융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좀 네네.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이면서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으신 정운영 대표와 오늘 토크합니다. 함께 해봤습니다.